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얼굴이 익숙한 학우님들 절반, 살짝 익숙하지 않은 학우님들 절반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반갑고요. 제가 상담심리학과에서 청소년학과로 올해부터 이제 이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청소년학과에서 실시하는 첫 번째 특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학우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2시간이 좀 더 뜻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의미 있을 수 있도록 제가 혼신의 힘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업 실제로 여러분이 상담 장면에 있어서 아주 귀한 자료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오늘 큰 제목은 학교 폭력에 대한 개입 그리고 대처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 저희 청소년학과 학우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특히 요즘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청소년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해드리고 또 후반부에는 상담 스킬도 제시해드리고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저것 필기도 하시고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는데요. 제 소개는 더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을게요. 다 안다는 가정하에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도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질문은 그때그때 해주셔도 되지만 중간중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수업 목차 보시면 크게 1교시와 2교시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1교시는 집단 따돌림 접근법. 이게 1교시고 그래서 따돌림 접근법을 크게 2가지로 나눴는데요. 하나는 예방 방안, 하나는 대처 방안 이렇게 나누어서 1교시에 다루도록 하고요. 2교시에는 학생과의 대화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이건 구체적인 상담 스킬이에요. 상담 방법에 대해서 2교시에 다루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1교시와 2교시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2교시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둘 다요? 네. 역시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고 여기 제가 명단을 봤거든요. 명단 보니까 상담 심리, 청소년, 사회복지, 경제금융 이렇게 섞여 있어요. 저희는 오픈 특강이니까 저희 청소년학과는 참고로 매번 계속해서 오픈 특강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청소년이라는 주제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면요 계속 오셔도 좋아요. 언제든지. 네. 자, 그래서 크게 1, 2교시로 구성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2교시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담 기법 그 자체보다도 폭력과 관련해서는 그 폭력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기제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인 것, 특히 따돌림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교시에 그런 것들 다루도록 할게요. 자, 1교시 첫 번째가 집단 따돌림 접근법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우선 여러분 집단 따돌림이라고도 하고 학교 폭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 혼동돼서 쓰이는 거 많이 발견하셨죠? 예, 어느 게 맞을 것 같으세요?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어떨 때는 폭력이라고 썼다가 어떨 때는 따돌림이라고 썼다가 했어요. 근데 살짝 그 의미를 볼 때는 따돌림보다는 학교 폭력이 좀 더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게 명확히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학자들도 막 혼용해서 씁니다. 근데 여러분이 따돌림보다는 폭력이 좀 더 진지하게 다가오시죠. 폭력. 그리고 학교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옛날부터 있어 왔고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시면 그때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있으셨어요? 있었어요. 예. 그리고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리고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이 집단 따돌림이 어느 나라에나 있다고 해요. 어느 나라에나. 근데 우리나라에만 더 두드러지는 특징은 분명히 있대요. 그게 뭘까요? 다른 나라에는 덜한데 우리나라, 일본 이런 아시아 나라에만 좀 더 있는 특징. 폭력과 관련해서. 왕따는 외국에도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좀 더 있는 그런 묘한 특징은 뭘까요? 성적? 외모? 양육 방식? 약육 방식? 죄송해요. 맞다고 막 해드리고 싶은데 정답은 아니라 정답은 집단이래요. 따돌림은 어디나 있는데 집단 따돌림은 어느 나라에나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 집단, 외국, 미국 어디 할 거 없이 다 따돌림은 있대요. 누구나 싫어하고 그걸 통해서 인간 그 자체가 사람 참 자체가 악해요. 그러고 보면 그렇잖아요. 본성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강한 사람이 약해 보이는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서 성선설을 믿으시는 지금 여러분이라면 이의를 제공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리고 쥐, 이런 동물들을
가둬놔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온순한 애들 모아놔도 누군가가 하나가 막 따돌림 당하고 괴롭히고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더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화 차이가 있겠죠. 예. 이상하게 혼자는 잘 안 하는데 집단으로는 그게 아주 용감해진다고요. 그래서 집단 따돌림은 여러분이 상담에 다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상담으로만 가능하지 않냐. 예방도 그다음에 대처도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육할 때 있어서 좀 사회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적인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 상담자, 담임교사, 학부모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게 이 집단 따돌림 내지는 학교 폭력과 관계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히 집단 따돌림은 발생 후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 집단 폭력 한번 이루어지고 나서 그거 뒤처리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너무나 복잡해요. 학부모 상담 따로 해야 되고 학교 차원으로 비상대책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또 벌도 줘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또 심리적인 거, 트라우마 남지 않기 위해서 다뤄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하지만 예방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크게 예방과 대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차원의 예방부터 시작해서 전문 상담교사, 담임교사의 예방 방법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다룰 예정이에요. 자, 우선 집단 따돌림 예방 방안으로 첫 번째, 학교 차원으로는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를 여러분이 고려하시면 좋은데요. 학교 차원. 학교 차원에서는 사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알아는 놔야죠. 예, 알아는 놔야 여러분이 상담하는 내담자가 어떤 고충을 겪을 때 이런 방법을 제안할 수 있거든요. 때로는 학교에 전화를 해서 제안할 수도 있고 내담자의 학부모를 통해서 제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교칙 제정이에요. 참 이거 효과적이에요. 요즘에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학기 초 3월 되면요. 가정통신문을 모든 학교에 뿌리는 거예요. 학교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학교, 우리 땡땡 학교의 방침, 학교 폭력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제 이런 식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과 학부모한테 선전포고를 하면 아이들이 학기 초 시작할 때 뭔가 마음가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살벌하구나, 무섭구나. 이러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교칙 제정으로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요즘에 학교 폭력이 늘어나고 되게 심각해졌잖아요. 질도 막 너무 나빠졌고 이렇게 학교 폭력이 왜 심각했냐, 왜 심각해졌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이건 그분 생각입니다만 그분은 그렇게 설명해요. 이거 언제부턴가 체벌이 없어지면서 학교 폭력이 심각해졌다.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에요. 예. 그건 그분 생각이에요, 진짜. 그분 생각이긴 한데 이제 저는 약간은 일리가 있다고 봤어요. 약간은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체벌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그런 비효과성 뭐 따라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체벌 자체는 저도 반대합니다만 그만큼 학교에서의 엄격함 교사의 권위가 없어졌다는 거에는 동의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체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엄격한 교칙을 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엄격한 교칙이 있을수록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그리고 학교 폭력을 드러내놓고 하진 않아요. 실제로. 몰래 할지언정. 물론 둘 다 나쁘겠지만 그래도 횟수나 뭐나 차라리 몰래 하더라도 조금 덜 드러나면 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칙 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교칙을 제정한다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게 필요해서 부모나 교직원, 행정가, 교육청 인사 등 이것들을 다 공지하고 알릴 의무와 필요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예방교육으로서 학교 내에서는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요즘 학교폭력 예방교육 해서 수업 시간에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자녀들도 다 하고 있고요. 설문지도 종종 해요. 뭐 따돌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뭐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다들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정말 한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요즘에 이 학교 폭력 때문에 실제로 상담이 더 뜬 것도 사실이에요. 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덕을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상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고등학교, 초, 중, 고등학교에 다 상담교사를 싹 배치했어요. 언제요? 4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노력하던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은 초기라 열악해요. 뭐 임금도 아직은 작고 좀 불안정하고 계약 재고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담자의 자리가 늘어났다는 건 저희로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죠. 네. 자, 그래서 예방교육, 특히 예방교육 할 때 이 방관하는 학생들, 전 이 얘기 오늘 좀 많이 할까 해요. 방관자. 여태까지 학교 폭력하면요, 많은 특강이나 아니면 많은 뭐 TV나 언론에서 항상 이야기하던 게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 이야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가해자는 특성, 피해자의 특성. 근데 사실은 저는 오늘 여러분께 방관자의 중요성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는 약간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가해자, 피해자의 명수보다요, 더 많은 게 바로 방관자예요. 그렇잖아요. 가해자, 피해자 한 명, 두 명이라면 나머지는 싹 방관자예요. 우리가 방관자만 잘 교육해도요, 학교 폭력이 엄청나게 줄 수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예방교육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따돌림에 대한 정보 수집에 대한 얘기는 드렸어요. 다양하게 해요. 실제 학교 가보면 학교폭력 신고함, 뭐 상담 신고함 이렇게 해서 신고함에 넣을 수도 있고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가정통신문을 보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또 예방교육에 대한 연간 계획서를 마련하기도 해요. 예, 이거 잠깐 미리 보시죠. 네, 이런 식으로요. 학교에서 이렇게 연간계획서를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으로 보내면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이건 정말로요. 이걸 보냄으로써 학부모들이 좀 안심도 해요. 요즘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떻게 학교를 믿고 공교육을 믿고 우리 아이를 보내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이렇게 연간계획서를 보내고 또 여기는 그냥 하나의 예예요.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바람직하다라는 전제하에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본 건데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하면 더없이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은 연간 일정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고 또 해야 돼요. 매년 하고 또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 잊고 또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고 이렇게 하니까요. 자, 잠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또한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윗선태라든지 원스톱센터라든지 각종 우리 학교 근처에 여러분 상담하시는 기관 근처에 있는 각종 청소년 상담 기관과 계속 연계를 맺는 건 중요합니다. 또 요즘에는 의무적으로 경찰서와도 다 연계가 돼요. 학교마다 경찰서와 연계된 분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참 바람직한 변화예요. 처음에 이건 뭐 잠깐 딴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반발이 되게 컸다고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 막 경찰 제복까지는 안 입지만 경찰관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바람직하냐 안 하냐 이런 논란이 많았었나 봐요. 근데 그래도 학교 폭력만 놓고 보면 그래도 아이들한테 뭔가 좀 위험성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도 하고 또 아이들이 뭐 또 잘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문기관과 연계는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 참 이걸 보시면 어떠세요? 우리가 상담이라는 건 상당히 참 그 협소한 부분이에요. 심리를 다루고 상담하고 1대1로 만나고 항상 이렇게 우리가 좀 미시적인 작은 측면만 고려하다가 이렇게 약간은 사회적인, 거시적인, 뭐 제도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은 낯서시죠? 그렇죠? 예, 항상 이렇게 우리가 작게만 봐서 그런데 우리 상담자의 눈을 좀 크게 할 필요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 청소년 상담, 청소년과 관련된 상담을 할 때는 이렇게 1대1 개인 상담만으로는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사실은 사회적인 연계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발로 뛰어야 되고 그래서 심리만 막 다루는 거에 한계가 너무나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담자 및 담임교사, 즉 우리가 할 일들이에요. 여기서부터는 특히 담임교사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상담자도 그렇고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개인 상담을 운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뭐 각종 프로그램도 있고요. 예방 프로그램도 있고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이 어디 있냐 하시는데 이런 프로그램 구하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청소년 관련 기관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청소년 관련 기관이 여기 바로 근처에 신당동에 있는 옛날에 작년까지 한국 청소년 상담원이었는데 올해부터 또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은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3, 4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올해부터인가 작년 말부터인가 한국 청소년 복지개발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 한국 청소년 상담원이었어요. 어느 게 더 좋으세요? 한국 청소년 상담원이 좀 더 좋으시죠? 이거는 여러분이 다 상담을 하시니까 그래요. 예, 예.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약간. 그래서 복지자가 들어가서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예. 그리고 좀 더 폭넓어요. 상담이 왜 상담하면 되게 협소하고 개인 상담만 하는데 상담 복지 거기다 또 개발까지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발달 심리 이런 거 하는 분들 되게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회원가입만 하시면 거기서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회원가입하시면 여러분이 기관에 방문하면 책도 빌려주세요. 각종 프로그램 자료집도 빌려주시고 신분증만 이렇게 보여주시면 다 빌려주세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이용하셔도 좋고요. 그냥 다운받을 수 있는 건 약간 제한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몇몇 프로그램은 다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개인 상담 운영, 또 담임교사의 효율적인 학급 운영도 이것도 우리가 당장 할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급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 폭력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한 절반 정도는 학부모이신 것 같아요. 학부모 다 경험상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몸으로 느끼시잖아요. 그만큼 학급 운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급 규칙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특히 학급 규칙 만드는 거 중학교 학생까지는 많이 잘 통해요. 좀 순수하니까. 예. 그리고 고등학교는 살짝 통하진 않는데 실제로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제 왕따, 그러니까 초절정, 진짜 울트라 초절정에 이르는 건 중학교예요. 예. 중학교가 가장 심하고요. 고등학교 때 이루어지는 왕따라든지 학교 폭력은 딱 양극단이에요. 정말 막 이런 깡패 이런 아이들이 개입하는 거거나 아니면 실제로 정말 좀 내적인 실제로의 갈등, 실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많아요. 고등학교는. 근데 중학교는 그렇지 않고 너무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의 폭력이나 왕따를 개입하는 게 사실은 가장 힘들어요. 상담도 사실 가장 어려워요. 폭력과 관련해서 중학생들이. 그래서 실제로 정신병원에서 정신과에서 14살, 15살이 등장하면 의사들이 다 이렇게 싫어한대잖아요. 나이를 물어봐서. 14살, 15살, 16살이 가장 상담이 힘든 청소년의 연령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저도 상담을 할 때 한 17살, 16살 정도 된다는 아이가 이러면 조금 이렇게 마음의 한쪽이 열리는 뭔가가 있어요. 아, 다행이다, 살짝. 예. 근데 지금 비행 초절정인데 중1이다. 그럼 너무 암담해요. 아직도 1, 2년은 더 나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 2년이 더 나빠져야 된다면 이 아이의 끝은 어딜까? 좀 암담한 생각도 들고 힘들어요, 마음이. 근데 많이 나빠졌는데 지금 고1이다. 그럼 희망이 있어요. 이제 정점은 찍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학급 규칙 만드는 거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상담이나 쪽지 상담 등등으로 학급 담임교사가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전 그래서 교사 교육 같은 거 종종 나가는데 선생님들한테 이 얘기 너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예, 정말 폭력, 학급 폭력이나 왕따를 선생님이 다 막을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3분의 1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학교 폭력, 왕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입할 수 있거든요. 관심을 조금 가지면. 특히 초등학교는요. 또 중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시절에 일기를 계속 쓰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일기 쓰게 하면 귀찮고 뭐 사생활을 침범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인권 논란도 되긴 하지만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은 아직은 순진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어려움에 쓰거든요. 그럼 담임선생님이 거기에 답장해주면서 아이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잡스러운 일들을 다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입이 되죠. 그리고 사전에 불러서 학부모 면담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중학교 학생들한테 일기를 내라고 그러는 건 사실 너무 가혹하죠.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중학교에서 제가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예, 그때 제가 한 방법은 제가 물론 했습니다만 제가 고안해서 한 방법은 아니고요. 제가 있었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상담에 대한 열의가 엄청 높은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뭐든 열의가 너무 높으신 분이 한 분 위에 계시면 되게 힘든 거 아시죠? 네, 되게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상담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상담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 정도로 상담을 강요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야 뭐 상담하는 게 좋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막 하지만 상담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평교사들이 교장 선생님이 시키는 상담을 계속 따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업무도 많은데.
어쨌든 그런 학교에 제가 있었는데요. 그 교장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모든 정교 학생들이 다 상담 노트라는 걸 마련하게 했어요. 사주진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씩 다 마련하고요. 거기에 다 밤마다 그 명칭을 만들어요. 공책 명칭. 뭐 다 달라요. 뭐 우리들의 비밀 일기. 어쨌든 막 그 밤마다 선생님 나름,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에 매일매일 선생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도 써도 좋아요. 상담이면 다 좋아요. 근데 아이들의 고민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폭력과 관계된 고민은 참 다양할 것 같지만 실제로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한 중학생들의 고민이 뻔하잖아요. 심각한 거는 30명 중에 뭐 몇 명이고 나머지는 맨날 뭐 하는 얘기, 연예인 얘기, 선생님 뭐 제 머리 이뻐요 뭐 이런 얘기 뭐 이제 그런 일상적인 얘기가 오고 가는데 거기에 매일매일 선생님들이 댓글을 달아줘야 돼요. 매일매일. 네, 정말 30몇 명을 매일매일 달아줘야 되는 그런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참 너무나 예방적인 방법이에요. 실제로 저는 그걸 하면서 실제로 예방도 많이 했고요. 아이들의 마음이나 특히 30명 중에 20명 정도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의미가 없고 그 중에서 저는 정말 위험한 아이, 왕따 당하는 아이, 그런 아이들 한 5~6명은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선생님 누가 저를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혀요. 이런 얘기를 계속 쓰니까요. 그러면 귀신같이 알고 불러서 막 이제 혼내거나 개입하거나 자리를 바꿔주거나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가장 미웠던 애들이 어떤 애들이었냐면, 아니 그 일기 쓸 때 왕따에서 미운 애들이 아니라 자기는 세 줄 쓰면서 제가 답변 쓸 칸을 이만하게 만들어 놓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 중학생들의 유치함으로 칸을 이렇게 크게 남겨주고 거기 막 색칠해놓고 막 리본 같은 거 스티커 붙여놓고 여기 답글 쓰세요. 이렇게 마련해놓는 정말 그런 애들이 그 당시에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조금 쓰면서 그래서 막 사소한 거에 이제 울고 웃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담임 선생님이 조금만 열의만 있으면 아이들을 도와줄 방법이 참 많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아까 조금 얘기 드렸는데요. 집단 따돌림의 관련자별 특징을 이해하고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새롭게 아셨다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방관자의 특징. 1번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뭐 따로 제가 부연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가해자의 특징, 피해자의 특징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세요. 가해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피해자는 사실은 여러분이 왕따를 당하는 그런 피해자의 특성을 딱 생각하시면 그 아이가 취약한 특성이 참 많죠. 그래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인 취약성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아무리 취약해도 따돌림을 받을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때리는데 왜 때려? 너무 좀 별로라. 이거 이유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취약하고 이상해도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어도 그 아이를 괴롭힐 권리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인권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교육을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방관자 공부예요. 방관자란 괴롭힘 당하는 사람과 괴롭힘 받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가 방관자예요. 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방관자의 종류가 따로로 나와요.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유형의 방관자에 속하는지를 알고 수업 시간에 이걸 교육시키면 너무 좋아요. 전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이 페이지랑 이 다음 페이지는 아이들한테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유인물로. 그래서 같이 수업 시간에 10분만 할애해서 모든 선생님이 너네들은 가해자에 속하니 피해자에 속하니 방관자 유형 A, B, C, D, E에 속하니 이런 식으로 체크하게 보고 아이들끼리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 딱 10분만 주면 저는 왕따나 집단 폭력에 너무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교사나 학부모는 사실 여태까지 방관자를 집단 따돌림 상황과는 무관한 학생으로 몰아갔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계속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계속.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은 옛날에 어떠셨어요?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괴롭힐 때 어떤 유형이었어요? 막 적극적으로 이러면 안 돼! 그러고 말리셨어요? 아니면 저런 하면서 막 마음 졸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셨어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몰래 가서 이르셨어요? 어떠셨어요? 선생님한테 몰래 가서 이르셨어요? 그래야 돼요. 선생님한테 몰래 가서 이르셔야 돼요. 사실 이래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의 문화는 어땠냐면 누군가한테 몰래 이르는 거는 참 이건 간신배다. 막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선생님조차도요. 선생님 누가 누가랑 싸워요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들은 항상 부정적으로 봐요. 그 아이들을. 어머 그런 것들이 이러고 그러니 얘는 참 이런 식으로 되게 좀스럽게 막 선생님들이 평가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르는 아이들 때문에 사실은 그 폭력이 줄어들고 특히 폭력과 관계돼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주 중요한 방관자예요. 그 아이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럼 말려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가해자들은 대부분 파워가 있는 애예요. 이거를 말리면 우리한테 어떤 희생이 따를지 모르는데 어떻게 말려요? 그렇지 않아요? 못 말려요. 이거는 정말 정말 심리적으로 강하거나 무모하거나 이런 학생들 아니면 못 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지혜로운 방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러야 돼요. 그래서 전 지금부터 학생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일러라. 이렇게 항상 좀 교육시켜야 돼요. 실제로 핀란드에서요. 핀란드가 왕따 없기로 유명한 그런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핀란드도 왕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교육적으로 정말 거긴 철저하게 상담교사 다 있고요. 거기는 이제 외국은 뭐 거의 다 그렇지만 상담교사가 따로 있잖아요. 상담교사가.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따로 있고 아이들의 심리 상담이나 그런 뭐 생활을 지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제 외국은 그런데 핀란드도 그러했나 봐요. 그리고 학교마다 한 선생님은 이제 상담교사인데 노란색 옷, 노란색이 영어로 뭐라고 써 있대요. 뭐 구호 같은 게 써 있고 항상 노란색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전층을 돌아다닌대요. 반을 봐가면서 이렇게 싸움 없나? 누가 괴롭힌 애들 없나? 이렇게 항상 노란 옷을 입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호루라기를 차고 다닌대요. 학교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싸울 뿐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뭔가 언쟁이 일어나거나 누가 누구를 막 이렇게 째려보거나 그러면 호루라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 선생님이 또르르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좀 험악한 상황만 봐도 좀 무서움이나 두려움을 느껴도 호루라기를 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자기의 인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위험한 다른 사람의 인권도 자기가 도와준다 해서 호루라기 부는 게 너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서로 다 인정해주고 그런 분위기로 돼서 거기는 거의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해도 무시받을 권리는 없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항상 예방하고 교육한다고 해요. 되게 좋죠. 그래서 그러니까 방관자 교육을 확실히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는. 방관자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자, 방관자의 중요성 계속해서 설명드리는데 피해자의 수에 비해서 방관자의 수가 절대 다수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방관자는 중요하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방관자의 이중성이라고 해서 이건 사실 저도 많이 생각했던 학창시절에 평소에 대부분의 학생은 괴롭힘에 반대해요. 다들 괴롭히면 안 되죠. 이렇게 다들 쿨하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괴롭힘 상황에서 가보면 대부분의 학생은 또 괴롭힘을 인정해요. 이게 참 이중적인 태도, 이중적인 잣대, 이중적인 태도예요. 저희 애도 올해 5학년인데요. 초등학교. 밤마다 조금씩 싫어하는 애가 다 있어요. 아이들마다 다 이제 생각하는 게 빤하니까. 그러면 이제 누구랑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면 저희 아이도 항상 하는 말이 엄마 걔는 좀 그렇게 애들이 싫어할 만해. 항상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날 때 별로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괴롭힘은 반대하지만 실제로 그 아이의 성향 탓을 많이 하는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방관자의 종류를 쭉 알아놓는 건 필요해요.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을 만나면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교육할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걸 꼭 한번 좀 교육을 해주세요. 이렇게 방관자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직접적인 동조자라고 해서 가해자의 따돌림을 직접적으로 가담해서 돕는 학생이 있어요. 참 이거는 가해자보다 더 나쁜 애죠. 옆에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직접적인 동조자의 특징은 파워를 너무 좋아해요. 힘센 거 이런 거 좋아하고 좀 뭔가 파워 있는 애들이랑 어울리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괜히 자기도 잘난 것 같이 느끼고 이런 아이들이 바로 직접적인 동조자예요. 자, 두 번째 지지자. 자, 이런 아이들도 상당수인데요. 피해자는 당연히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생각을 해요. 아주. 그래서 약간은 이 가해자 편이죠. 두 번째도. 세 번째 소극적 지지자예요. 이런 아이들도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따돌림 상황에서 자기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현재 발생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지지해요. 근데 공개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아휴 따돌림 당해도 싸다 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 할 일만 하는 이런 학생들.
그 다음 무관심자. 정말 많죠, 무관심자. 우리 뭐 TV 같은 데 보면은 누구 싸우건 말건 그냥 열심히 막 이렇게 뭐 써가면서 이어폰 꽂고 뭔가 이렇게 하는 학생들. 무관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인식하긴 하지만 상관하거나 참여하지 않고 집단 내 어떤 역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바로 무관심자예요.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너 무슨 일 나면 절대 관여하면 안 돼. 절대 미동도 하지 말고 너 할 것만 해. 이러면서 엮이질 말길 바래요.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아이는 왕따가 안 될 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역할이 바뀌면 정말 이거를 당하는 학생은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대부분. 정말 죽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무관심자로 교육하면 안 돼요. 예. 최대 또 그렇다고 너무 적극적으로 하라고 강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이렇게 무관심자가 옳다는 인식은 심어주면 안 되는 거죠. 예. 고민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까지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소극적 방해자는 뭐냐면요.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만 실행으로는 못 옮기는 참 착한 학생들이죠. 여러분이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예, 아마 예, 그랬을까요? 예, 그랬으니까 상담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 이런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 뭔가 좀 정의로움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안에는.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못하지만 이렇게 힘들어했던 분이라면 그래도 방관자 가운데 소극적 방어자라는 거. 그 다음 마지막인 적극적 방어자는 뭐냐면 조금 정의로움이 많은 이런 방관자인데요. 집단 따돌림을 너무 싫어하고 따돌림을 받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걸 시도하거나 도와주는 걸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학생들이 바로 적극적 방어자예요. 어떻게 보면 좀 때로는 무모하죠. 때로는 무모해서 자기 희생도 따르는 살짝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친구인데 그래도 직접적인 동조자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관자예요. 네. 그래서 이런 방관자들은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설명한 게 개인마다 성격 특성입니까? 한 번 이러면 계속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매번 변한답니다. 즉 누가 가해자 피해자이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역할은 계속 바뀌어요. 마치 여러분 가해자가 피해자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상담해보면요. 대부분 가해자가 예전에 왕따 당했던 애들이에요. 거의 99%예요. 예. 그래서 가해자는 피해자 왔다 갔다 하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방관자도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특성도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아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왜 대부분의 학생이 피해 학생의 고통에 눈을 감을까? 왕따가 나쁘다는 걸 알고 폭력이 나쁘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우선 방관자는 자기가 상처받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 예,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가해자는 대부분 파워풀해요. 파워가 있어요. 여기서 인기가 많다고 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가해자가 인기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기가 없더라도 힘이라도 세죠. 그래서 뭔가 두려운 존재이면 틀림없고요. 그리고 방관자는 가해 학생의 새로운 피해자가 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이거 너무나 본능적인 거죠. 우리가. 그리고 또 자기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 근데 무엇보다도 이 네 번째가 참 많아요. 이게 뭐냐면 폭력 등의 상황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예,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번째를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폭력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라 라는 가이드라인을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런 걸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 교육에서 안 알려줘요. 항상 알려주지 않고 폭력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려주니까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르자니 너무 간신배같고 또 가만히 있자니 죄책감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계속 모두가 바라는 게 폭력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비현실적인 거죠. 왜냐하면 크고 작은 갈등은 어디나 있거든요. 아예 폭력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학교 장면에서 따돌림이나 왕따. 근데 그게 조금 더 건강하게 풀리고 또 다시 화해하고 이런 과정이 훨씬 더 건강한 과정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전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이르는 게 걸리면 안전한 상황에서 이렇게 메일을 쓴다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도 중요해서 담임 선생님이 비협조적이고 좀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담임이 아닌 좀 믿을 만한 선생님 학교에 그런 선생님 있잖아요. 딴 반이라도 그 선생님한테 SOS를 청하거나 아니면 인근 상담센터에 연락하거나
그럼 상담센터에서 학교로 연락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교장 선생님한테 직접 연락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즘엔 그게 참 직접적이라 학부모들이 그렇게 많이 해서 학교에서 되게 힘들어하세요. 담임 선생님이 모두가 상담에 이렇게 큰 마인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대화가 안 통하고 우리 애가 피해받을 것 같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많은 경우 그냥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악순환인 거예요. 그걸 겪은 담임 선생님은 또 기분 나빠요. 아니 나를 빼놓고.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통보받는 것처럼 참 또 자존심 상하는 게 없거든요. 담임 선생님하고의 그 갈등 그래서 심화되고 이런 경우도 상담 과정에서 자주 봐요. 예. 자,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은 다시 한번 방관자한테도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거나 피해 학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가르쳐라 라는 게 이제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집단 따돌림의 대처 방안, 여태까지 예방이라면 대처 방안으로 여러분이 한번 보실게요. 이제 집단 따돌림이 일어났다는 가정이에요. 아까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이라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어나지 않은 것과 일어난 것과는 또 다르죠. 일어나면은 정말 대처가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우선 상담자 또는 전문 상담교사 또는 교사의 역할 다 비슷한데요. 여러분이 상담자로서 집단 따돌림이 발생한 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신고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상담실을 열어놓도록 해야 되고요.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상담해 주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아직 학교에 말하지 않았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들한테 팁을 줄 수 있어요. 일단 학교에 알려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집단 폭력이나 따돌림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는 웬만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가장 나쁜 케이스가 처벌 안 받고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는 거. 그게 가장 교육적으로도 안 좋고 그리고 따돌림 당하는 학생도 안 좋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처벌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폭력 정도의 그런 집단 따돌림이라면 반드시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해요. 예. 그러려면 학교에 반드시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집단 따돌림 문제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련 학생들의 부모와 항상 의논을 해야 돼요. 아이들하고만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예. 때로는 교칙, 벌, 처벌과 관련해서 또 학부모들이 반발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폭력 무슨 법 해갖고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학부모들 다 불러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학교에 한 학기에 몇 번 정도 이런 위원회가 열렸는지를 또 나라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예, 참 좋은가요, 여러분? 예, 그렇죠. 훨씬 더 좋아졌는데 제가 너무 얼마 전에 웃었던 일이 있는 게 주변에 학교폭력 너무 많거든요. 저 정말 맨날 상담사례 보지만 정말 이렇게 왕따도 많고 학교폭력도 많고 그랬는데 신고된 건수는 별로 안 많아요. 실제로. 그건 뭘까요? 학교에서 웬만하면 위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냥 대충 무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학교 평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예, 학교 평가에. 그래서 평가에 반영이 안 되면 좋겠어요. 예, 사실 학교 폭력이 많다고 그 학교에 좀 불이익이 간다면 어느 기관에서 그것들이 있는 그대로 접수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위원회가 열리고 이러는 게 모두가 번거로운 일이면 틀림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양쪽 가족을 한 자리에 모으기 전에 한 가족씩 따로 만나라. 여러분 이거 별표 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담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요. 방금 전에 한 내용은 좀 거시적인 내용이지만 지금부터 대처 방법은 주로 상담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학교 폭력, 왕따 당한 학생과 상담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탐색하고 가족도 만나고 개인도 만나고 이런 작업을 하시잖아요. 양쪽 가족을 대놓고 먼저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학생과 먼저 얘기를 해서 객관적인 사태 파악을 한 다음에 한쪽 부모씩 따로 만나셔야 돼요. 예. 자, 그걸 파악을 하고 나면 양쪽 부모를 다 만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파악이 되기 전에 양쪽 부모를 다 부르잖아요.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때 또 상담자는 어떤 판단이 서기 전이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들 수도 없고 막 싸움에 휘말려서 상담자 선생님이 가장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한 가족씩 따로 만나는 게 필요하다는 것. 예,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아래 것도 참 중요합니다. 실제로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 측을 직접 만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흥분한 상태에서 대응하게 되면 갈등이 심화되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참 현실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예. 자,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당했을 때는 학교 측에 상의하거나 아니면 학교가 아닌 뭐 일반 상담센터와 먼저 상의해서 대처 방식을 의논하고 이런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렇지 않고 막 흥분해서 나를 괴롭힌 그런 집에 찾아가거나 막 학부모 대 학부모가 먼저 만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알기 전에. 그럼 일이 나요. 일이 나요. 대부분 학교에서도 그걸 되게 두려워해요. 학교가 알기 전에 부모들끼리 만나는 걸 가장 금기시합니다. 이제 그만큼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실제로 이제 좀 최근의 일인데요. 학교를 밝힐 수는 없지만 모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가해자와 굳이 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례인데요. 어떤 아이가 이제 거기서 말하는 가해자란 아이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심각한 가해자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학부모들의 증언에 따르면 장난이 심한데 좀 불쌍해 보이는 아이였대요. 그러니까 장난은 심한데 자신감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자신 있게 괴롭히지 않고 그냥 가끔 이렇게 하지 마. 근데 계속 등 몇 번 두드리고 헤헤 웃고 좀 자존감 낮아 보이는. 그래서 반에서 약간 무시당하는. 근데 대체로 착한 그냥 교우관계 무난한 그냥 평범한 아이였대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를 조금 괴롭힌 거예요. 예, 뭐 괴롭히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괴롭혔는지 들어보니까 장난을 계속 건 거예요. 얘가 싫다고 했는데. 근데 걔 그 가해자라는 아이는 약간 미숙하고 이러니까 싫다고 해도 계속 뒤에서 싫어 싫어 하면서 계속 이렇게 등을 막 찌르고 막 놀고 이랬었나 봐요. 계속.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귀찮고 이러니까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 아이가 너 소리 질러? 알았어, 두고 봐. 그러면서 이 아이는 계속 장난으로 알고 청소 시간에 이 아이의 의자를 아래 떨어뜨린 거예요. 그냥 의자를 그냥 아래 얘가 딱 나중에 앉으려고 봤더니 자기 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너 의자 방금 아무개가 밖으로 떨어뜨렸어. 으하하하 그러면서 반 애들이 다 웃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사건의 전부예요. 그리고 나서 뭐 괴롭히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이 아이들끼리 뭔가 사과하고 또 담임 선생님이 뭐 개입해가지고 혼내고 그냥 둘 다. 그리고 가해자 좀 더 혼내고 벌 세우고 그러면 다 끝날 일이잖아요. 이 사건이 어떻게 발전했냐면 그리고 나서 그 가해자란 아이가 성질이 좀 있는 아이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훨씬 강한 애예요. 예, 좀 더 자신감 있고 공부도 훨씬 잘하고 그 피해자란 아이가 집에 가서 막 짜증을 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짜증나. 왜? 그러니까 우리 반 애가 글쎄 나한테 짜증난다고 내 책상을 밖에 던져버렸지 뭐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딱 결과만 들을 때 어떠세요? 우리 아이가 너무 큰 왕따 같잖아요. 그럼 그것만 들으면 아니 요즘 학교 폭력이 이렇게 이슈화 되어 있는데 의자를 던져버려. 왜? 그러니까 걔가 뒤에서 계속 나를 때리더니 내가 화 좀 내니까 글쎄 내 의자를 밖에 던져버린 거야. 그래서 앉을 데도 없고 막 그러니까 부모가 흥분을 한 거예요. 부모가. 또 그 부모들이 무슨 학교 무슨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뭐 이런 교수님이래요. 말빨 장난 아닌 그런 분이래요. 그래서 정말 그 말싸움에서 안 지고 엄청나게 논리정연한 그런 부모님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 가해자라고 여기는 그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사과를 막 이제 받고 그러니까 또 가해자라고 말한 그 부모님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랬냐고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는 나 그렇게 괴롭힌 거 아니라고 그냥 장난쳤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장난이라고 그러시는데 뭐 그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뭐 좋게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좋게 하자고 이제 이런 거고 피해자라고 한 부모 측은 무슨 소리냐 요즘 학교 폭력이 이슈화된 거 못 봤냐 이 사람들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모르는군 하면서 교육청에 고발을 했어요. 학교에 알리기 전에 교육청이 먼저 알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교육청에 알자마자 이 학부모님께서 뭐 그렇다고 이 학부모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자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화가 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대응 방법이 너무 즉각적으로 학교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타타타타 뭔가가 진행되니까 걷잡을 수 없어요. 심지어 신문에 인터뷰까지 하셨어요. 예, 자기 아는 기자가 있다고 하면서 안 그래도 그 기자가 물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학교 폭력과 관련된 기사를 써야 됐대요. 어떤 기자가. 예, 근데 너무 좋은 사례라고 그러면서 이 사례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폭력의 심각성, 모 학교, 어디 구의 모 학교에서 또래 친구가 싫다고 책상을 집어던져. 이런 식으로 큰 제목, 그렇게 되게 강렬한 모든 사람의 정말 호기심을 끌만한 제목으로 신문에
좀 되게 유명한 신문이에요. 거기에 신문을 실어버린 거예요. 예, 인터뷰까지 하고 부모들이 심각성을 느껴 어떻게 했지만 학교 차원에서는 반응이 없어. 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개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너무 많이 발전이 됐고 이 피해자 측은 양보를 안 하시고 대화로서는 도저히 타협이 안 될 지경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무 당황스럽죠. 너무 당황스럽고 그 학교에서는 또 이제 막 소문이 돌고 돌아서 이 전후 사정을 막 듣고 이랬던 학부모들 좀 이제 그 학교 뭐 회장, 부회장 이런 임원단들까지 나서서 이제 상황을 다 알아봤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알고 봤더니 가해자가 너무 불쌍한 애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되게 착하고 좀 장난이 심하고 애가 굼뜨고 눈치 없어서 눈치 없고 평상시에 피해를 더 당한 애인데 가해자가 아니라 근데 얘가 너무 이렇게 불쌍해지니까 학부모들이 이거 우리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되냐 이거 얘는 가해자가 아닌데 이제 이러면서 이게 이제 막 이슈가 됐고요. 또 더 안 된 거는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모든 이런 일이 보통 발생할 때 항상 학교의 대응은 교장 선생님의 책임. 좀 되게 가슴 아파요. 그 교장 선생님이 정년이 6개월이 남았었대요. 그 당시에. 근데 교장 선생님이 그 정년을 못 채우고 그 일로 이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될 그 지경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 사건으로. 그래서 그 아래에 있던 처장 선생님이랑 또 막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사정, 우리 교장 선생님 되게 좋은 분이다. 제발 정년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권유를 해도 이제 학부모 측은 학교 폭력 당한 아이의 마음을 아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강경하게 대응을 하시니까 학교에서도 손 쓸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정말 배드 엔딩으로 났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교장 선생님 관두시고요. 그리고 또 그 학부모 측은 계속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가해자의 전학을 요구했어요. 가해자는 반드시 전학을 해라. 근데 이 아이는 안 그래도 가해자가 되게 상처받은 상태였대요. 근데 거기서 전학까지 가야 된다니까 친한 친구도 다 거기 있는데 막 다 놀아야 되는데 전학 가려니까 또 애가 되게 미숙한 아이인데 맨날 울고 다니고 전학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계속 또 조르는 거예요. 그냥 딴반만 가면 안 되냐고. 계속 졸라도 이거 학교폭력법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그래서 전학 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사건이 진행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기 대응 미숙이에요. 초기 대응 미숙. 초기에 누군가가 이걸 좀 선생님한테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해자 학부모가 얼른 이걸 좀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상의를 해서 학교 차원에서 이 가해자, 피해자 뭐 측에 개입을 했거나 이러면은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크게 확대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 측을 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직접 만나기 전에 누군가가 중재할 사람이 항상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그 역할을 해주십시오. 네. 자, 지금부터 관련 학생 상담이에요. 이제 지금은 계속 대처하니까 대처하면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자,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상담 따로 하는 방법들 설명드릴 건데요. 자, 한 10분 정도 더 하면 이게 마무리되니까 그때 여러분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요. 자, 물론 가해 학생은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가해 학생 상담에 있어서. 일단 가해한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가 가해했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까지가 중요해요. 사실 인정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잘 인정을 안 해요. 계속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가해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갖가지 노력을 다 하셔야 되고요. 때로는 공감, 그러니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공감으로, 어떤 경우에는 설득으로, 어떤 경우에는 혼도 내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증거들과 대면시켜서 따돌린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을 하면 이 아이의 풀이 한바탕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상담이 쉬워요. 예. 그리고 나서 세 번째부터 여러분의 상담 방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무조건 가해자도 공감해줘야 되고 막 정말 내면을 이해해줘야 되고 이것만 갖고 상담을 해서는 사실 현실성이 없어요. 상담이 안 돼요. 자칫 여러분이 가해자의 의도에 꾀임에 넘어가서 그래? 너가 안 했어? 걔 탓이 더 크다고? 그럼 너도 피해자구나 이런 식으로 휘말리게 돼요.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명확하다는 거 여러분 꼭 별표 쳐놓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가해자들도 여러 가지 내면의 감정도 있죠. 물론 뭐 오해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끔 특히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내면에
심리적으로 분노가 많아요. 예, 화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기다려주고 그다음 표현할 수 있게끔 많이 격려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따돌림 당하는 피해 학생, 즉 자기가 가해를 했던 그 피해 학생이 지금 어떤 마음일지를 좀 이렇게 한번 느껴보고 같이 나누는 과정이 필요해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이건 완벽한 상담이죠. 예, 이 정도 되면. 예, 가해 학생들이 여기까지 상담되면 정말 상담 잘하신 거예요. 예, 사실은 여기 이 정도 1, 2, 세 번째 빨강 네모까지 상담만 돼도 저는 상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완벽하려면 감정들을 말로 나타내면 아주 좋은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담을 좀 더 할 수 있다면 이 가해 학생들의 친사회적인 행동, 즉 좀 덜 폭력적이고 좀 남들한테 인정받고 사교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목록들을 늘릴 수 있게끔 그렇게 상담을 해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기회가 된다면 가해 학생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돼요. 특히 청소년 상담을 할 때는 아이들과 상담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에요. 예.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방어도 하고 또 너 어떤 아이들은 말을 안 해요. 아무리 말을 시켜도 몰라요. 너 성격은 어때? 보시는 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이렇게 당황스럽게 너 보는 바가 뭔데? 그러면 뭐 이래요. 뭐 이런 식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성향에 대해서 부모나 교사나 이런 정보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보를 얻는다는 건 참 상담에 있어서 중요해요. 정보를 얻는다는 건 그 내담자에 대해서 윤곽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얻을수록 상담을 잘할 수가 있으세요. 네. 자, 그리고 가해 학생이 또래 친구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갖가지 자료들을 수집도 해야 되고요. 다 정보 탐색이죠. 그리고 혹시 가해자들 중에서 집안에 뭔가 뭐 가족력이 안 좋다거나 뭐 좀 불우한 환경에 있다거나 뭐 이혼한 지가 얼마 안 됐다거나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실제로 폭력, 누군가를 때리는 아이들이 있죠. 때리는 아이들이 상당수, 제 경험에 한 8, 90%는 집안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반드시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파악한다면 이 학생의 분노가 그냥 발생한 게 아니라 아주 깊은 부모 문제의 대물림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할 수 있게도 도와주고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죠. 자, 계속해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냐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을 확인해보면요. 의무적으로 학교폭력을 하는 애들은 서면 사과가 법적인 의무화돼 있어요. 그래서 서면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법적인 의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가요. 이렇게 서면 사과를 주면 많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할 때 참고하세요. 그래서 서면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를 할 때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상담을 하자마자 서면 사과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담이 어느 정도 다 되고 뭔가 느끼고 선생님, 예, 그렇죠. 제가 잘못했죠. 이게 뭔가 느낄 때 서면 사과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상담의 좀 후반부에 이런 서면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요.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면 이렇게 피해 학생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야 돼요. 간혹 뭐 그런 경우까지 있어요. 하시겠지만 정말 좀 많이 꼬인 아이들이 있어요. 가해자들 중에. 정말.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만 사과하는 척하고 사실은 몰래 피해 학생을 더 괴롭히고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있어요. 예. 그런 아이들은요. 자칫 너 사과 편지 썼니? 네, 사과 편지 전달했어요. 아주 이쁜 편지지 써서 전달했답니다. 그럼 아유 잘했다. 그러고 끝내는데 그래선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편지를 전달하기 전에 상담교사와 함께 작성한 초안을 이야기하고 상담교사가 보는 앞에서 옮겨 적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자칫 이쁜 편지지 주면 거기다가 협박 편지 적는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예.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한 달 후에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너 이런 사실 선생님한테 말하면 죽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협박 편지를 써놓으면 이거는 사과 편지가 아니라 협박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그 아이를 믿긴 믿지만 그래도 확인하는 절차 이건 반드시 확인해야 된단다 라면서 확인을 하고 전달해 주는 게 바람직해요. 자, 따돌림에 대한 사과 편지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다 작성하게 해보고요. 작성한 것들을 편지지에 옮기는 거예요. 편지지로 옮길 때는 1, 2, 3, 4 빼고 아래 이 줄에 쓴 내용만 그대로 이렇게 옮겨 쓰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그리고 여러분의 기질을 발휘해서 좀 이쁜 편지지 같은 거 이렇게
구비해 놓고 아이들한테 주고 그래서 직접 사과 편지를 전달하게끔 전달하고 나서 기분이 어땠니? 이런 것도 나누는 세션을 가지면 아주 완벽하죠. 자, 이번에는 피해 학생이에요. 피해 학생. 피해 학생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아요. 아주 자존감이 낮고 좀 자기 주장도 못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이 피해 학생의 상담 목표는 조금 아까 살펴본 가해 학생의 피해 목표와는 달라요. 예. 자, 잠깐 여기서 이 테이블 교체해야 돼서요. 여기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그럼 2교시를 가질게요. 예. 10분만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할게요. 네.